네, 지난주 염블리의 비밀 노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요일 순서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하나로 잭슨 홀 미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월이 되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또 잭슨 홀 미팅의 향방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분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계실까 싶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친절한 안내 서적도 내신 분이죠. 오랜만에 변정규 전무님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좀 시각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네, 지금 보면은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미국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하반기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제동을 걸었는데, 지금까지 제동을 안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그 아드리안 쿠글러 연준 이사가 황급하게 황급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네. 8월 1일부로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7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도 불참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후임이 바로 제청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스티븐 마이런이죠. 마이런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지금 트럼프 정권과 관련해서 매우 관련성이 높은 인물 아닙니까? 신복 같은 느낌. 네, 게다가 이번 관세 정책에 있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깊숙이 이것을 설계한 설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미란 보고서의 그 네, 맞습니다. 미란, 마이런. 그 미란 보고서의 미란입니다. 마이런이라고 예. 하시네요, 전문님께서는. 네. 예, 그 미란 보고서의 미란인데요. 이 미란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파월 의장이 대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미란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하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개의 틀이 미국의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네. 환율을 갖다가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옮겨가야 된다. 이 두 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아마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FOMC, 7월 FOMC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7월 FOMC는요, 여타 상반기에 모두 다 이제 그 회의에서 동결이 됐지만, 이번 7월 회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고요. 그 이유가 두 명의 이사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에 기인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연준 총재들은 의견이 달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 총재마다 네, 의견이 맞아요.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경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총재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연준 이사 간에 2명 이상의 이사가 반대표를 다른 의견을 던졌다는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그렇네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30년 만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왜냐하면 증시로서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호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사진에도 교체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비컷이라고 하죠. 50bp,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의 반응도 있긴 있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 선물 시장을 볼 때는 9월달 선물을 보면은 한 번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0.25%포인트, 25bp의 인하를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50bp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것을 이제 지표로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기대는 예를 들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와 같이 많이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상단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로 2%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전이 크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아직도 1,400원대 가까이 이제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수출 경쟁력에도 많이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 방면 투자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미국이나 해외 뭐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학개미 맞죠.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이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돈을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면 애플 주식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이 기초자산의 변동에도 투자 수익률이 영향을 받겠지만 네. 환율에도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아쉽게도 이 환율과 미국의 주식, 우리나라의 주식 두 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라는 통화에도 투자하시고 네. 달러 주식에도 투자를 그렇죠.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달러 두 가지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복합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을 사고 미국의 통화인 달러도 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불행히도 이 주식과 미국의 달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네. 게다가 미국의 주식 중에서 뭐 우량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체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가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하반기에 25bp의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사실은 9월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7월 달에 FOMC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네, 있어요. 뭔가요? 예, 7월 달에 FOMC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의 고용자 증가수 이것이 이제 중요했는데 약 10만 명 정도의 증가수가 일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상치보다 확실하게 적게 나왔습니다. 7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초반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잃었었죠. 왜 그러냐면 이만큼 많이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 고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미국 경기가. 항상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사이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매우 높게 일어났었어요. 특히나 한 4년 동안 평균 미국의 고용 부서들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약 17%, 연 약 7% 정도의 임금 인상률이 실제로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4년이 지나면은 4, 7이 28. 게다가 이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30% 이상의 임금 상승이 있었고 4년 동안 5년이면은 약 40% 가까운 이러한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약 40%의 이 미국의 임금이 상승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견디다 보면 BEP 어느 정도의
그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은 예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은 많이 이제 그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같이 화랑을 보이는 미국 증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농업 부문 지표와 달리 최근에 이제 그 CPI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도 뭐 코어 CPI가 뭐 3.1%, 헤드라인이 2.7%. 이 정도면은 사실 미국의 그 물가 뭐 타겟인 2%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직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로 지금 낮게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대의 물가 2.7%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물가가 높아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의 물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볼 거 없지 않느냐.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면 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동은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올해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소비를 당연히. 줄이면 그만큼 물가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생기긴 생겨요. 그렇지만 그보다 지금 관세율이 15%가 거의 최저 수준 아닙니까? 최근에.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마침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게 예상보다 높게 7월 달 0.9%죠. 0.9% 예상치는 0.2% 지난달 대비 생각을 했었는데 0.9%가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그냥 덮어질 거는 아니구나. 또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반기에 트럼프 관세가 정말로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기 시작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금리를 갖다 하반기에도 계속 내려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8월 달 잭슨홀 회의에서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잭슨홀이 와이오밍주에 있잖아요. 굉장히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나 좋아요.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이미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예, 잭슨홀이 이제 그 어떤 그 산골 그 도시예요. 도시인데 상당히 물가는 비쌉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지 같은 데 하면 비싸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회의들을 하는 게 옛날에 무슨 뭐 브레튼 우즈라든가 뭐 모든 회의들이 좋은 데서 합니다.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서 여기도 리조트인데 가보시면 되게 시원하고요. 여름에 시원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피서를 겸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의 그 발표 주제가 고용에 관한 겁니다. 고용에 관한 거니까 이번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이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자세라든가 앞으로 하반기 통화 정책의 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지난번에도 전문의 모셨을 때 생각했지만 무슨 이렇게 강의를 듣는 기분이에요. 다 강의를 들어서 결론을 또 이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그게 항상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약달러 그거는 또 달리 표현하면은 금리와 환율이고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축이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정말 알고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책은 잘 팔리고 있어요, 저분이. 뭐 좋아하신다고 잘 팔린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 국민들이 많이 볼수록 많이 알수록 우리나라 금융의 수준도 올라가고요. 경쟁력도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도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책도 뭐 잘 팔리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책이든 많이 이제 접하시고 노력하시고 배우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금리와 또 환율의 향방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러면 고용은 사실상 불어졌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용이 불어졌으면은 해법은 금리를 인하해야겠구나. 근데 물가는 높게 나왔으면은 이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토끼를 잡을까?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두 개가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그 연준의 가장 큰 책무가 두 가지가 고용의 안정,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물가 안정입니다. 이 물가 안정,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고용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이 두 가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반기에. 이것은 벌써 7월 FOMC 이전에 6월 달에도 FOMC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서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 이 두 가지가 다 안 잡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단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두 가지 연준의 책무 중에서 더 멀어진 것을 먼저 끌어당길 거라는. 멀리 간 토끼를 먼저 데려오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물가를 이제 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지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이 더 빨리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경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진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된다면 미국의 자본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많은 그 자본이 미국으로 향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왜 그러냐면 금리도 높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주식이나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화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경기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본이 어느 정도는 지금 해외로 이제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고용이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70년대 이제 대공황 시대에 이제 나온 용어긴 한데 금리가 아주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아주 활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을 빌리는 그러한 비용이 매우 싸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중국을 보자면 중국의 이제 이러한 부동산 문제, 헝다 사태, 아니면 벽개원 사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맞습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부동산 문제는 기준금리라든가 시장금리, 그 다음에 해외 금리차 이러한 금리 문제가 기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 낮았을 때 엄청 부동산이 맞습니다. 하락이었죠. 사실은 지금 강남의 부동산 문제도요 금리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금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립금리, 파월 의장도 이제 FOMC 회의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립금리는요 어떠한 금리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중립금리라는 어려워요, 게. 사실은 맞아요. 계산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리거든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저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이제 빌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낮게 빌리고 싶어요. 네. 이게 상충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 5% 되면 너무 높아.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기자님은 5%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3% 정도 나는 빌리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자님은 3%는 너무 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4% 정도의 이제 중간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중간에서 만나요? 예, 그럼 4%면은 기자님 그래 5%는 내가 못 받았지만 4%면은 그래 선방했네. 내가 어느 정도 못 줄 양보한다? 금리는 아니야. 저 같은 경우 4% 조금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중립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금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중립금리인데 이러한 금리가 되어야지 너무나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투자가 어느 정도 안 일어나지도 않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스위스팟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스위스팟을 이제 잡고 그 금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네. 현재 미국의 4.5%의 기준금리가 아주 높은 금리냐?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약간 높은 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이건 역사적으로 4.5% 상당히 높은 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 미셸 보우만 두 이사분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피력을 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란 리포트에 마이런. 스티브 마이런이 이제 네. 앞으로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이 7명의 연준의 의원 중에서 이제 파월 포함해서 3명이 이제는 금리 인하론자가 된 겁니다. 나머지 중에서 1명만 더 인하 대열에 끼기만 한다면 금리 인하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9월 달 이후의 금리 인하 기조는 조금 기대해도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질문하신 요지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월 맞아요. 의장은. 그것은 이제 둘 중에서 매니지먼트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어떤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으면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하나 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멀리 나간 토끼가 될까요? 더 중요한 거. 왜냐하면 더 멀리 나간 토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가는 어차피 올랐어요. 게다가 파월 의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정책 트럼프.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에도 화살이 많이 날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높아서 그렇게 내리라고 했더니 안 내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화살을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기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아지는 네. 이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는 접어드는 단계다.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저는,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대쪽 같은 파월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 국민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화살을 받고 싶진 않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금리 인하를 갖다가 조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고용이 더욱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미국 경제에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소지가 타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잭슨홀 미팅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반기
통화 정책의 방향을 우회적으로 암시해주고 알려주는 지금 현재 고용이라는 이슈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가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 기자회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빨리 잡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어떠하게 실행을 할지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